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도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한 질문을 4차례나 받았지만 끝내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표현을 피했고요.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과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또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라는 유엔의 권고도 무시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분노를 하고 있죠. 과거사 도발로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럴수록 각국은 아베 총리를 더 상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일본은 알아야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정치내비게이션,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죠. 오늘은 추위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어제 낮 최고 기온이 22.1도까지 오른 경남 거창의 한낮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갖고 보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7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의 지방 발령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수현 원내 대변인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사실상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공소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꼼수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평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 중 국정원 수사팀 소속 평검사 2명이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수사팀을 갈기갈기 찢어놔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난 국정원 수사팀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상에 올린 불법적인 댓글을 분석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수사팀 해체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은 비정상적인 인사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에 특검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어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언론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지역 민심을 말하면서 육사지방선거 여론과 예상 전망 등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매번 명절 때마다 바닥 민심 이야기하면서 진단이 되죠. 그래서 올해는 더구나 육사지방선거 걸려있고, 진단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향후에도 몇 번의 변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크게는 이제 후보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후보가 구체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건데요. 과거하고 지금 명절의 민심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심을 이제 파악하니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이제 명절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상시에 지역 언론들 또 중앙 언론들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주고받기 때문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상시에 민심 또 중앙과 지방의 언론들이 교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번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4박 5일 호남권에 3일간 있고 마지막 충청권을 거쳐서 골라왔던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민심 행보를 걸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절을 전후해서 나타난 각 정당들의 육사 지방선거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행보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향후 이제 변화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인데요. 네. 새누리당은 올해 1월에 당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난 4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하고 좀 구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의 윤상현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이른바 강경파들은 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호의론이랄까 이걸 가지고 지방선거를 보고 있고요. 네. 무기는 되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하나는 야권연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야권연대가 구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황교안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그 금단의 야권연대는 금단의 사과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에 인용이 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그 용어를 가끔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황교안 대표하고 당 내부의 강경파들하고 조금 입장이 달라요. 황교안 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현역 의원들이 빠지다 보면은 또 당과 국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윤상현 원내수석, 홍문종 사무총장 등은 다시 차출로를 꺼내고 있죠. 당의 중진들, 육사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입장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동안에 말로는 신당과의 혁신 경쟁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무엇이 혁신인가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 연대론을 굉장히 앞세워왔었죠. 연대론을 앞세우면서 그랬는데 어제 그제는 조금 기류에 약간 변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연대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너무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부지리에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지만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신당과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초점을 스스로의 경쟁력 확보에 좀 우선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잠정적인 새정치 신당으로 이제 가칭 규정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그동안은 계속해서 야권 연대는 아니다. 17개 지역에 모두 내릴 거다. 이런 것을 주로 강조해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사람들마다 약간의 기류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야권 연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그동안에 가장 강하게 야권 연대를 비판적으로 지적해왔던 윤여준 공동의장이 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정말 딜레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부지리를 새누리당에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데 새 정당을 만들면서 야권 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 꺼내가지고 나중에 국민 여론의 기류에 따라서 국민이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조금 여지를 다시 남기는 쪽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민주당은 단순한 야권 연대론에서 이제 혁신 경쟁을 좀 화두를 앞쪽으로 던지는 것 같고 신당은 국민 여론에 따른 추후의 변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야권 연대 직접적인 상대자였던 소수 진보 정당들은 지방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전략은 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의 지방 선거에서는 정말 야권 연대, 5야권 연대 해가지고 진보 정당들이 그 야권 연대를 통해서 진출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로 진보 정당들과의 그 야권 연대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지는 상태인데 그 시점에서 과연 진보 정당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고 자세 아직은 좀 구체화된 전략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것이고 그러면 구태 정치에 힘을 실어줄 거라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예. 이게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신당도 약간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야권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의 조금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조금 야권 연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대라는 용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죠. 과거에 우리가 솔리데리티 용어를 많이 썼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게 야권 연대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는 그 자체가 가치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좀 판단들인데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역대 저는 2010년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야권 연대가 그때마다 조금 배경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네. 2010년의 야권 연대,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는 당사자들이 모두 상당히 합의를 하고 필요해서 했던 야권 연대처럼 보였고 또 효과도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당시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우세로 결과가 났고요. 또 그 배경에 승리했던 배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 전반이 비판적인 상황이 아마 야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을 겁니다. 또 야권 전반이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그 1년 전에 있었던 두 대통령의 서거에서 따른 뭔가 야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됐던 2012년에 총선과 대선에서의 그 서로의 연대 연합은 좀 배경이 애매한 면도 있었고 과정도 좀 깔끔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야권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비판적인 일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 전에 이렇게 후보 단일화하는 연대 방식이 그렇게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의 경우에 특정 선거구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당들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맞지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정당은 단일 정당으로 가진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6.4 지방선거에서 이게 지금 야권 연대하고 새정치하고 좀 어떻게 결합이 되는 것인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설명을 저는 들어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치의 중심, 권력을 바꾸는 것을 월드컵 본선에 비교한다면은 지방선거는 월드컵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대회냐, 아니면 예선전이냐, 아니면은 본선에서 잘 가기 위한 그 평가전이냐, 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문제를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바꾸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훈련 과정으로 본다면은
5대0으로 졌더라도 나중에 본선에서 4강까지 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은요. 만약에 예선전으로 본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상당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스타일의 국정 운영이 그대로 계속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번 6.4 지방선거가 중요하다라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 중심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델리킷한 면이 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향후 상황에 따라서 야권 연대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윤여동 의장의 그런 입장도 이해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연대에 대한 강조보다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강조보다는 각 진영별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로 가고 이후에 만약에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 누르고 이기는 게 새 정치의 우선 과제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기 집권 여당 이기는 것이 정치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면은 굳이 새 정당을 좀 만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단일화해서 뭉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요. 현재 주요 정당이 3당 구조로 가는 것하고 1대1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대1 경쟁 구조로 갔을 때는 5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5대5 경쟁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경향이 좀 강하다. 네. 현재는 여론상으로만 보면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만 보면은 야당이 아주 불리하고 여당이 우세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후보 경쟁 또 구조로 가면은 그렇지만 않죠. 야당이 우세한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항상 그런 약간 야권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때 미봉책으로 해결하고 갈 것인가? 또 그것만 아니죠. 3당 구조로 간다면은 야권의 몫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5대5로, 4.5 대 5.5 정도로 야당이 불리한 구조로 가는 상태에서 잘 어떻게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5대5를 만드는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현재 3당 구조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자면은 4대 3대 3위로 되더라도 야권의 몫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해봐서, 여러 가지 좀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을 누르는 것이 정말 시정치의 우선 과제다라고 보자면은 이것을 현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을 절대 악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볼 것인가? 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저는 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우리가 절대 악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과연 타당한 것인가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87년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켰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킨 투표자 36.6%가 있었는데 저는 당시 그랬습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시에는 그 문제보다는 두 후보의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의 분열이 마치 노태우 후보를 탄생시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보다 1차적인 것은 당시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36.6%가 있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그 차원에서는 어느 한쪽을 절대 악으로 보는 것보다는 경쟁과 견제 차원에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정치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요 쟁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해 정기국회하고 추가 임시국회에서 남기는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은 검찰개혁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이 문제가 나오면은 국정원 개혁 특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개혁 방향 일부는 지난번 특위 논의를 통해서 절충안을 만들어냈지만은 좀 구체적인 논란들이 몇 개가 드러날 겁니다. 네. 특히 상반된 쟁점의 경우에 국정원의 국내 수사 감시 기능을 오히려 새누리당은 강화하자는 그런 쪽까지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테러 방지법 다시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것을 지금 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오히려 야당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권력 집중을 오히려 조금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충돌할 여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던 특검 문제 재개가 되면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현안들이 새로 많이 노출이 됐죠.
카드 사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한 대책과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책임자 경질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호석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금 제출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겠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죠. 특히 이제 기초 공천 문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번 2월 28일까지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운영을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 내부까지 확정이 될지 저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 원장님.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게 주문을 할 상황하고 또 아니면 현실적인 전망 보이는데 네네.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논란 끝에 지금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기존 방식대로 가죠. 그러면 이제 공천이 될 것인데 네. 국민 여론은 기초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죠.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고 선거에도 임할 수 있을 것인데 스스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걸 비판하지만은 정당 공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을 해버린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과연 비판적인 여론으로 주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당히 딜레마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원래 공약대로 공천을 하지 않아버린다라고 나갔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수렴할 그런 대안이 누구인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당 공천을 해버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애매한 점이 있고 또 야권과 공조의 여지가 있는 정의당을 비롯한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서는 오히려 기초 분야에 대한 기초 선거에 대한 공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여론을 어느 한쪽으로 담기가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